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 민심은 숫자다 코너입니다.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용 여론 분석센터장,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 여론부터 좀 살펴볼까요? 일단 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에서 긍정 부분이 많이 빠졌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네, 저희가 오늘 발표한 내용인데요.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18세 이상 유권자 51,174명에게 통화 시도에 최종 2,511명의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조사 방법은 전화 면접과 자동 혼용 방식이었고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의 표본 오차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1월 5주차 국정수행평가가 긍정평가가 45%, 지난주 대비 2%포인트 하락한 수치고요. 예. 부정평가는 50.3%, 지난주 대비 0.4%포인트 올라서 다시 부정평가가 50.3%로 50%대로 올라섰는데, 부정평가가 이제 3주째 긍정평가보다 지금 높은 상황인데요. 지난주에는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소식이 영향을 미쳤고, 또 하나는 민주당 총선 영입 2호 원정건 씨와 관련된 미투 논란 등의 소식 때문에 특히 20대와 30대 여성층에서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예. 자, 민주당 지지율은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네.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한 거 결정적 이유는 방금 이 대표 이야기처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지금 어쨌든 이제 이런, 지난번 이제 메르스 경험이 있잖아요. 예. 예. 당시에도 이제 박근혜 정부 국정수행의 긍정평가 40% 이제 이상을 상회하다가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율이다 이런 표현이 있었지만, 당시에 이제 여러 조사들이 있습니다만 20%대까지 떨어진 조사 결과들도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이제 국민들이 불안을 야기하는 사안들, 이것은 직접 어떤 정부의 잘못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 집권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이제 부정적 평가로 이어지는 경향들을 과거에도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국민들 이제 불안이 좀 높아지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국민들 좀 더 강경한 대응을 원하는 분들이 있었을 때 좀 미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런 안전과 생명에 관한 부분들은 남성보다는 여성들, 또 좀 특히 이제 젊은 층들, 여성들 같은 경우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층에서 좀 이제 부정평가 높아지면서 국정 지지율, 긍정평가가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 다른 연령대보다는 이 30대, 특히 여성이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 30대 여성층이 10.8%포인트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을 키우는 이제 학부모 세대이기 때문에 걱정이 많을 것 같고, 예. 또 20대 여성은 9.9%포인트. 20대 여성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민주당 총선 영입 2호의 이제 미투 논란, 예. 그 부분과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2015년주 6월 달에 당시에 이제 5월 말과 6월에 걸쳐서 메르스 사태가 터졌었는데, 네.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40% 중반을 달리다가 30% 중반으로 2주에 걸쳐서 이제 하루에 한 주에 5%포인트씩 빠져 2주에 걸쳐 10%포인트가 빠져서 2주의 변동선 치고는 굉장히 크게 빠진 적이 있었는데, 이게 꽤 오래 갔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몇 달을 가다 보니까 예. 당시 5월 말에 터진 이 사태가 8월 달에 남북 군사적 긴장 고조가 이제 영향을 미치면서 40%대를 회복하는 데까지 대략 3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이제 다행스럽게 아직 사망자가 없고, 예. 또 만약에 뭐 오늘 뭐 그 일부 환자의 경우에는 퇴원 가능성까지 이제 보도가 되고 예.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반등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예. 점쳐지고 있는데, 한 2주 정도는 계속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등 가능성 말씀해 주셨는데, 메르스 사태 때는 뭐 사망 환자도 굉장히 많이 발생했고, 그렇죠. 그 전체적으로 2위였어요, 사망 국가로 보았을 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방역 체계가 완전히 실패했다. 그래서 뭐 절반 이상으로 대통령이 빠지고 했었는데, 만일 문재인 정부에서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대처해서 사망자도 없고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은 반등 기회가 있지 않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정치권 분석을 할 때 항상 이제 하는 얘기긴 한데요. 발생한 악재 그 자체는 어쩔 수 없다. 다만 그 악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거 통제가 잘 되고 관리가 돼서 어쨌든 빨리 어쨌든 개선의 가능성, 나아지는 이제 방향성으로 이제 보여진다고 한다면 평가가 대응이 어쨌든 과거보다는 나아졌다, 개선됐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어지게 되면서 그 이슈 대응에 대한 이제 긍정적 평가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사실은 그 전세기 이제 파견해서 우리 국민들을 데려온 것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감동적이다. 국가가 무엇인지 보여주었다라고 평가하는 목소리도 사실은 상당히 있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뭐 하락폭이 더 많이 앞으로 지속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이 38.5, 지난주보다 1.9%포인트 하락, 자유한국당이 29.3, 지난주보다 2.8%포인트 하락했는데. 네. 메르스가 아니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원종건 사태로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봤을 때. 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동시에 빠졌는데, 자유한국당이 더 빠졌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지. 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금 안철수 전 대표의 움직임을 주시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 신당이 이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지금 리얼미터 조사와 이제 한국갤럽 조사가 무당층의 규모는 다릅니다만 리얼미터도 3%포인트 무당층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한국당이 지금 지난주 대비 감소한 수치가 대략 3%포인트 가까이 2.8%포인트라는 점에서 새로운 보수당은 지금 큰 차이가 없는데 한국당이 좀 빠진 측면, 이 부분은 이제 안철수 전 대표의 기대를 하고 있는 중도 성향을 갖고 있으면서도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 중도 보수 성향 유권자가 뭐 대략 한국당 지지층이 한 10% 안팎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이 이제 무당층으로 갔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안철수 전 대표의 대권 주자로서의 지지율이 최근 발표된 것들 보면은 3 내지 한 4%포인트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제 신당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안철수 전 대표의 움직임 때문에 한국당 지지율은 좀 빠졌다. 왜냐하면 안철수 전 대표가 보수 통합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무당층이 한 자릿수였다가 지금 13% 정도로 됐는데 자유한국당에서 빠진 숫자가 아마 그쪽으로 갔을 것이다. 네. 예, 지금 그리고 이제 보면은 원래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정부 여당으로서는 이제 뭐 어쨌든 정권의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보자면 악재라면 악재랄 수 있는데 그러면은 야당이 이제 어떤 반사적 효과를 얻어내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런 이제 국가적 위기 상황에 있어서는 이제 야당이 어떤 정치적 반사 효과를 쉽게 누리지는 못하는 구조인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메르스 사태 때도 보면은 당시에 지금의 집권 여당이긴 합니다만 당시 야당도 특별한 반사 효과를 얻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겠고 어쨌든 지금 무당층이 올라가는 것은 이제 안철수 전 대표, 안철수 신당 추진 그룹에게는 상당히 이제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것이 이제 어떤 기성 양대 정당에 대한 이제 불만, 불신 이것이 높아져야만 제3정당, 제3세력의 공간이 확보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무당파층이 높지 않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그 무당층의 규모에 따라서 안철수 신당의 성공 가능성 또는 성과 가능성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안철수 신당 지금 가칭이죠. 만든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바른미래당과 안철수 신당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되느냐. 지금 바른미래당이 그래도 이번 조사에서 3.5%, 0.6%포인트 빠졌습니다만 그래도 3%를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지지도가 안철수 신당으로 갈 것인지 그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안철수 전 대표를 지지하는 뭐 이태규 의원 등의 이제 안철수 계보 의원들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여서 나가기 어려웠던 분들이 바른미래당 의원총회를 통해서 셀프 제명 하겠다는 이제 보도가 오늘 나왔는데 만약 법적으로 이제 큰 문제가 없어서 그게 현실화된다라고 하면은 안철수 신당이 보다 탄력을 받겠죠. 거기 이제 의원들의 참여 숫자가 물론 이제 20석은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10명 가까이 뭐 참여를 한다고 하면은 바른미래당은 사실 손학규 대표에는 뭐 지금 이제 의원이 거의 없는 상태로 빠질 거기 때문에 지지율도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손학규 대표는 또 다른 또 대한신당이라든지 다른 이제 뭐 무소속 진보 성향의 의원들과 또 연대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중도층, 소위 무당층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선거에서 중도층, 무당층의 선택도 중요합니다만은 결국은 누가 투표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 투표율이 얼마나 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꼭
선거에 참여하겠다. 이런 사람을 잡는 것도 정당에서 노리고 있는 목표일 텐데 어때요? 중도층이 이번에는 이 선거에 많이 참여하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대선 같은 경우에 투표율이 이제 70% 상회하잖아요. 예. 그때 돼야 이제 중도층이 대거 투표장에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지금 총선과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50% 후반대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중도층들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대선만큼 나오는 것은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각각의 어떤 뭐 이념 성향을 따라서 진보 성향, 뭐 보수 성향들의 지지층들이 사실 많이 나오는 것이긴 한데요. 그러나 최근에 이제 투표율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제 유권자들의 투표 효능감이 상당히 이제 최근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60% 가까이 나온다면 일정 수준의 중도층은 이제 투표장에 나온다고 할 수 있을 텐데 거기서는 이제 어쨌든 이 중도층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양당에 대한 기성 정당에 대한 불만 이제 이것이 이제 필요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는 보수 정당으로 좀 뭉치는 현상들이 있고요. 예. 진보 성향도 진보 정당에 좀 뭉쳐 있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어떤 정치 변화를 갈망하는 이제 제3 세력을 추진하는 중도나 무당파들의 이제 의지, 공간 이것이 아직까지는 지난번 총선만큼 커지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래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뭐 집토끼 잡는 전략을 먼저 추구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는데 최근에 김우겸 전 대변인이 총선에 나오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본인의 선택이겠습니다만은 뭐 당하고 교감이 아예 없었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봤을 때는 그럼 민주당에서는 왜 김우겸 전 대변인에게 이 공천도 아니고 그냥 뭐 경선 한번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거부한 이유는 뭐냐? 결국은 방금 얘기한 중도층. 네. 그러니까 전체 판세에 김우겸 전 대변인 나갔을 때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총선이 이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중반기를 넘어서 후반기로 가는 시점에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에서 심판의 선거의 성격이 있죠. 이 심판의 강도가 어느 쪽이 세느냐,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의 심판의 강도가 세느냐,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을 비토하는 보수 야권 지지층의 심판의 강도가 세느냐를 이제 봐야 될 텐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의 심판의 강도는 조금 약화됐습니다. 왜냐하면 패스트트랙 통해서 검경수사권이라든지 뭐 사법개혁, 선거제 개편 이런 것들이 다 통과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반대 입장에서 보수 야권 지지층은 지금 이제 검찰 개혁을 두고 지금 상당한 반감을 갖고 있고 뭐 윤석열 총장 측근 그 검사들이 다 이제 좌천 배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심판의 강도가 이제 보수 야권이 조금 강하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제 그런 차원에서 김의겸 전 대변인이라든지 아니면 또 오면서 뉴스를 보니까 정봉주 전 의원도 배제 가능성이 있다. 공천을 안 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자진 사퇴를 지금 권유하는 듯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보수 야권 지지층 심판의 강도를 좀 약화시키려고 하는 어떤 노력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리고 네. 어쨌든 이제 김의겸 전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관련한 이슈와 연관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유권자들 국민들이 상당히 어쨌든 불만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동산 이슈가 더욱 이제 부각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예.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청와대 이제 바로 전에까지 청와대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에 대한 정권에 대한 심판 견제 이 심리와 바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이 아마 민주당에서 상당히 이제 고심을 해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김우겸 전 대변인이나 정봉주 전 의원 본인들은 억울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과연 투기냐 했을 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 정봉주 전 의원도 이게 과연 미투냐 이거 보면 아니란 말이죠. 그건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그것이 팩트가 아니냐,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당사자들이라든가 뭐 이런 관련 있는 사람들은 그러나 이제 정치적 영역에서는 국민들이 그것이 사실 여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럴 것이다라고 막연한 인식이 또 하나의 정치적 사실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뭐 정치권에서 이제 그 부분을 뭐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론조사 관련해서요. 아까 이 대표가 윤석열 총장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최근 주목할 만한 조사 하나 있었습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서 윤석열 총장이 2위에 올랐다. 네. 일단 개요부터 설명해 주시죠. 이거. 네, 세계일보가 의뢰한 조사입니다. 리서치가 1월 26일에서 28일까지 실시한 조사인데요. 만 18세 이상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인데요. 응답률은 10.1%였습니다. 이 조사에서 이낙연 전 총리가 32.2%로 압도적으로 1위를 달렸고 그 중하위권으로 보이는 수치 10점
4대 퍼센트로 나온 2, 3위가 있는데 윤석열 총장이 10.8%로 2위. 이낙연 전 총리하고는 격차가 한 20%포인트 이상 나죠. 근데 황교안 대표하고 10.1%, 0.7%포인트 차이로 2, 3위가 갈렸는데요. 오차 범위 내니까 이제 거의 동률을 봐야 되겠죠. 예. 근데 이 조사는 이제 지난번에 있었던 한국 갤럽 조사처럼 주관식으로 물어봤던 게 아니라 이건 아예 선택지를 이제 제시해 놓고 그러니까 한국 갤럽 조사에서 주관식으로 오픈형으로 물어봤을 때 낮은 수치지만 윤석열 총장이 포함됐었기 때문에 아마 리서치 앤 리서치도 포함을 시킨 것 같은데 여하튼 황교안 대표보다 오차 범위 내긴 하지만 높았다라는 점에서 굉장한 충격파를 준 거죠. 예. 현직 정치인도 아닌데 예. 제1야당 대표보다 높게 나왔다. 이거는 여러 면의 상징성이 있는 조사였던 것 같습니다.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하고 조사할 때도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에는 넣었을 때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 질문지에 네. 뺄 때는 거의 안 나오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지금 보면 1위 이낙연 4위가 이재명, 5위가 박원순 순인데 1, 4, 5위는 다른 여론조사하고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윤석열 총장이 들어오면서 2, 3위 황교안하고 2, 3위가 됐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그 황교안 지지도를 윤석열 총장이 가져간 게 아닌가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중도층의 뭐 표심을 사로잡았다라고 이제 분석한 기사들도 있었는데요. 중도층에서는 이제 이낙연 전 총리와 뭐 별 차이가 없어요. 이제 한 1%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중도층에서는 사실 표심이 크게 갔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그때 결과표를 자세하게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제 60대 이상. 그 다음에 대구 경북 등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제 선호도 상당히 이제 높게 나타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또 보수층에서도 이제 19%나 정도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층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견고한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지금은 정확한 상황인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원래 보면 어떤 이제 대중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대중이 이제 좋아하는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최고 권력과 맞대응을 하라. 예. 정면 대응 지점에 서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보수 성향층에게는 문재인 대통령, 현 정권의 문재인 대통령과 정면 이제 대응하고 있는 대립각에 서 있는 인물, 상징적 인물로 지금 야당 대표보다는 윤석열 총장으로 인식하는 경향들이 조사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 이회창 감사원장이 그렇죠. 정부랑 그렇습니다. 대립할 때랑 비슷한 모양새네요. 네. 검찰총장이 이렇게 그 대권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린 적이 있었나요? 제 기억은 없었던 것 같고요. 없었고 지금 당장 사실은 이것이 이제 엄격한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 이제 당사자인데 이 조사 결과에 정치적 논란에 휩싸게 되면 사실은 뭐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부각돼서 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탄력도 받는 측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이게 정권 수사를 하는데 이제 지지층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들이 글쎄요, 이제 좀 많은 정치적인 오해나 논란을 살 염려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장은 윤석열 총장 대검에서 이제 여론조사 기관들한테 빼달라고 요청을 했죠. 왜냐하면 저희들도 뭐 당장 이 분석을 할 때 보수층에서 많은 더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런 해석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스스로에게 부담되겠죠. 네. 그래서 어떠한 수사 결과가 나와도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또 유권자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희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주관식으로 하고 이제 거기에 포함된 상위권들을 선택지에 넣고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번 달 이제 주관식으로 하는 달이거든요. 근데 뭐 이미 이제 그 빼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있어도 아마 포함을 시키는 건 좀 어렵지 예. 않겠느냐. 그 검찰에서 특별히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과거에 이제 유시민 전 장관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빼달라고 했는데도 안 빼주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검찰에서 요청한 거기 때문에 조사기관들이 아마 따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긴 하네요. 뭐 거기다가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금 검찰이 정치적 수사와 정치적 기소를 하고 있다 이렇게 공격하고 있잖아요. 네. 그랬는데 보수 측에서 많은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 차기로 이름이 오르낸다고 하면 윤 총장 자신도 굉장히 부담스럽겠죠. 그렇죠. 지금 그리고 현재로 보면은 KBS가 신년에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이제 정부 각 기관들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를 했는데
뭐 언론도 포함이 되긴 했어요. 대통령이라든가 뭐 이제 검찰, 언론, 경찰도 있고 한데요. 진보층, 보수층 이 이념 성향에 따라서 극명하게 갈렸는데 진보층에서는 보수층에서는 가장 신뢰하는 기관으로 검찰이 꼽혔어요. 그러나 진보층에서는 가장 불신하는 기관, 신뢰도가 가장 낮은 것이 또 검찰을 꼽혔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념 성향에 따라서 검찰을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사실 그 역대로 이런 정도로 큰 때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것들이 많이 또 조사 결과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 지도부에서 중진들, TKPK 중진들 험지에 나가라고 얘기했습니다만 당장 홍준표 전 대표, 김태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못 나간다. 네. 예, 내 고향에 나가겠다. 이렇게 선언했단 말이죠. 이랬을 경우에 만일 자유한국당에서 공천을 배제하고 거기에 자유한국당 후보를 보낸다면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 이런 입장이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 일려 다야구도로 만일 야당이 하나로 합치지 못한다고 하면 일려 다야구도로 쳐서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한 구도가 되지 않겠나. 요 지역구 하나에서만 그렇죠.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 이 호남에서 당선된 정운천 의원이라든지 이정현 의원이 당선됐을 때 왜 당선됐는지는 좀 생각해 보면 이분들이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예. 당시에 진보 진영이 분열됐거든요. 예. 민주당과 국민의당 후보들이 상당히 많이 표를 각각 뭐 거의 반분하면서 당시 새누리당 후보들이 이제 호남에서 당선이 됐는데 뭐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심판론이 그 여당에 대한 심판론이 커진다고는 하나 이 보수 진영이 분열하게 되면은 굉장히 어렵고 또 험지로 갔을 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은 사실 황교안 대표가 계속 대표를 유지할 가능성을 지금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마치 영화에서 조직의 보스가 지금 뭐 이 흔들리는 보스 체계라고 하면은 어느 누가 대신 뭐 그 깜빵에 가겠습니까? 예. 우리 그런 영화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험지로 갔을 때 그 다음에 얻어지는 것들이 무엇이 있느냐? 근데 그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험지로 가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죠. 결단하기 어려운 것이죠. 예. 그래서 뭐 당선 가능성이 있는 험지가 어디냐 이제 찾고 있다 얘기하잖아요. 당선 가능성이 있으면은 험지라고 하기 어렵잖아요. 사실 형용 모순인데 지금 이제 사실은 정치권에서 황교안 대표가 종로를 갈 것이냐 안 나갈 것이냐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원래는 이제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수도권 험지로라도 나가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본인은 종로라고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종로로 안 나가도 괜찮다고 생각하긴 할 텐데 대중은 아까 제가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그 인식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험지에 나가겠다라고 하면 국민들은 많은 유권자들은 종로를 나간다고 하는구나라고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로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어쨌든 리더십에 일정 정도 이제 훼손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부터 기대치를 너무 확 올리면은 정치인들의 발언이 그 효과가 제약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올려가면서 기대치를 뛰어넘게 이제 행동했을 때 더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아쉽다는 지적이 나오고요. 그래서 지금 종로 같은 경우에 그래서 뭐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또는 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라든가 여러 중량감 있는 인물들에 대한 출마 가능성 이런 것들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황교안 대표하고 이낙연 전 총리 종로에서 빅매치. 뭐 언론이 이렇게 여러 번 썼습니다만은 일단은 이낙연 전 총리는 종로로 마음을 굳힌 것 같고요. 네. 황교안 전 대표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만일 종로로 갔을 때 패배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 또 그 그렇죠. 정치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뭐 다른 험지 수도권에서 뭐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용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그렇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종로에 이럴 바에는 정치 신을 내보내겠다. 네. 과거 문재인 후보가 부산에 나갔을 때 손수조 후보가 매치가 됐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성공을 했다면 이제 격차도 확 줄이고 문재인 리더십을 흔들었다면 이 이제 가능성도 있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치화할 수도 있는 거고 전반적인 그 다른 지역구에도 좀 무력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 여기는 좀 중량감 있는 다른 의원 후보가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황교안 대표는 이제 보도를 보면 뭐 용산이라든지 영등포 을이라든지 양천,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국회의원이 한국당 출신이었거나 또 보수가 분열이 돼서 패한 곳이지 이제 보수 후보가 가능성이 있는 곳들 이런 데들을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험지로 갈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나마 덜 험지라는 거죠. 종로는 완전 험지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선 가능성이
사실 굉장히 희박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측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뭐 이제 SBS에서 여론조사를 종로에 했는데 거의 뭐 더블 스코어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제 이낙연 총리와 전 총리와 이제 황교안 대표 간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종로가 사실은 과거에는 보수 성향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제 부암동이나 평창동에 이제 부유층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상인들도 물론 이제 많았고요. 보수 성향이 좀 많거든요. 근데 창신동, 숭인동 등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와는 정치정이 많이 바뀌어진 측면들이 있어서 고민이 아주 큰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신인을 내보내게 되면 뭐냐면 축구 경기에서 우리가 질 것 같으니까 뭐 이진으로 내보내는 거 그런 경우들 가끔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희망이 있다면 중량감 있는 인물들 나와서 멋진 승부를 겨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 방금 여론조사가 더블 스코어 차이 났다. 이거는 개호 말 안 해줘도 되나요? 네,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구체적인 수치를 얘기하면 불안합니다. 항상, 항상 불안하기 때문에. 예, 자유한국당도 뭐 여러 가지 전략을 생각을 하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그 선거가 지금 이제 7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지금 이제 오늘 저희가 CBS 의뢰로 조사한 이제 발표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제 형 집행정지 등으로 석방하느냐의 문제. 이제 그 변수가 남은 거죠.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사면은 좀 어려울지라도 형 집행정지는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석방시킨 다음에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그게 만약에 3월 30일을 넘기면은 이제 3년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김용호 자유한국당 공관위원장도 얘기했듯이 이건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 나중에 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떻게든 형 집행정지로 풀어줄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변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오면 이제 보수가 분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네. 한편으로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도 사실 큰데요. 왜냐하면 이것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선거 때까지 간다 하면 투표율에도 좀 영향을 줄 가능성이 그렇겠죠. 배제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것이 장기화 되면 매출을 잘 안 하니까 소비를 줄이게 되고 그러면 경기도 타격을 받는 그렇겠죠. 것이거든요. 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타격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정치는 사실은 뭐 70일 남았다고 하더라도 몇 번 정치적 세상이 변동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단정할 수는 없다고 예. 봅니다. 예. 뭐 거기다 지금 투표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만일 선거 당일 앞서서 한 3월 또 미세먼지가 심해지면 네. 그것도 그 그렇죠. 선거 투표에 영향을 주지 않겠나. 여권에서는 굉장히 그것을 악재라고 위험한 봐야겠죠. 예. 요인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거기다가 뭐 시진핑 주석이 언제 또 방한하느냐. 뭐 여러 가지. 아직 그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이거를 다루면서도 어떻게 변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